안녕하세요. 형편없는 시댁을 만나 결국 이혼을 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누구에겐 시답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사로운 서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고자 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어느 집에서든 시댁과 친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가요? 하소연이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를 찾게 되었네요. 부부가 돼서 한 번도 다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것이 어째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자꾸 시댁과 친정이 걸려야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또한 그래요. 제가 딸이었을 땐 마냥 즐겁기만 했던 명절이 며느리가 되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행복하고자 시작한 결혼인데 저는 살아온 세월 중 역대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기까지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죠. 그 짧은 시간조차 글로 남기려니 더 함축하고 줄여야 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약속이 주변에게 알려졌을 때 주위에서 선 넘는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면서 결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건 맞냐고 수도 없이 묻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되는 직장 동료들이 특히나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시부가 한 10대 명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결혼이 10년의 연애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나이 35살에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의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도달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 결혼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네요. 남편과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나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가 순둥순둥한 스타일에 약간 자기 취미에만 푹 빠져 사는 괴짜 느낌이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남편과 어울려주는 사람도 굳이 업무 얘기 아니면 다가가질 않더군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뒤로 여자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하필 그 시기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다른 동료들은 남편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남편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저는 그런 심심찮은 대화 사이에서 남편의 은근한 개그 포인트를 느꼈는데 그래서 완전한 호감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이어진 만남이었고 연애 기간 내내 제 기대와 같이 남편은 주위에 여자 없이 저랑만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어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점, 제가 남편을 개과천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운두년 같던 사람이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 점차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된 것도, 신뢰받는 팀장으로 승진된 것도,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적당한 배려를 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원래 남편을 알던 사람들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신기했고 남편은 어딜 가나 여자친구 잘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를 잔뜩 들은 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그야말로 나름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만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충분히 제 손맛대로 주무르며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봤었죠. 그때만 해도 제게 남편이란 존재는 결혼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 남자 아니면 더 이상 내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연애했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연애하던 때와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온 시기에 저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했는지 아주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명절 때마다 뉴스에 명절 증후군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설날이 다가오던 때에 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마주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 다 같이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 장모님한테 이번 명절 방문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어? 갑자기 무슨 여행?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안 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아서 엄마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내가 가야 돼. 다음 명절 있잖아. 그때 종일 친정에 있어주면 되지. 이 여행회사 상여금이랑 명절 보너스 덕분에 가는 거라서 이미 호텔까지 싹 다 예약 끝났단 말이야. 이번만 그렇게 해. 친정 방문을 선심 쓰듯 다음 명절로 미루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실을 명절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시댁 전체가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도 그 여행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사자인 제게 통보하듯 말해주는 걸까요?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혼을 한 이상 첫 명절만큼은 며느리로서 시댁과 함께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 따라갈 수밖에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흔쾌히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모네가 내려오기로 했다고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해외 나가는 제 걱정을 더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친척들이 매번 와줬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외동인 저와 엄마 둘이서 명절 음식을 간단히 했고 아빠 차례 지낸 뒤에 소소하게 명절을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명절에 당연히 갈 거라고 떵떵거려 놓은 탓에 엄마는 아마 친척들에게 전화가 와도 여느 때처럼 저와 같이 명절을 보낼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 포함 사위까지 같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못 가게 되었잖아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고 시댁에 시달리는 것 없이 놀러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여행도 여행 나름이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만 동떨어진 구성원이잖아요. 시댁 식구랑도 저는 아직 못 친해졌는데 시댁들만 아는 친척들까지 다들 신이 나서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여행 내내 피곤하기만 했어요. 같이 가는 대상들이 누군지에 따라 여행도 추억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게 시댁들과의 첫 여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미천이 될 경험이 된 듯 싶네요. 다른 애 있는 가정들이라 저랑 남편만 신혼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걸 저희 부부는 시부모 모시는 효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또 땀이 얼마나 많은지 태국에서 삼켜 죽겠다고 엄청 징징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부 데리고 남자끼리 오붓하게 부자 여행 즐기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시무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은 고작 3박 4일이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시무의 투덜거림에 시달렸더니 한 달은 죽치고 고생하다 온 기분이더군요. 예, 새아가. 이 집에 직원 좀 콜해서 샴푸 새 걸로 바꿔놓으라고 좀 해. 태국이 위생 안 좋기로 말이 많더라고. 이 샴푸나 바디워시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쓰겠니? 어머님, 원래 여행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깔끔하고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위생이 걱정되시면 다른 나라로 여행 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대답이 많아서야. 됐다. 그냥 내가 가져온 핀으로 씻던가 해야지. 시모는 저와 같이 다니는 내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툴툴거려도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가 그러니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시모는 비행기 자리까지 제 고막에 피가 나도록 시시콜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그날 저는 남편 앞에서 표정을 썩히며 다신 시댁이랑 여행 못 가겠다고 이제 명절 때 여행 약속 잡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연차냈잖아.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녀오자. 엄마 아마 명절 내내 혼자 보냈을 거야. 이모네 간다고 했었는데 차 문제 생겨서 못 갔대. 다음 명절에 가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느 세월에 포항까지 갔다 와. 내일까지는 고속도로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하기 전엔 좀 쉬다가 가야지. 자기 웃긴다. 비행기 타고 태국은 뿔뿔 돌아다니면서 같은 땅인 포항은 왜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아니고? 솔직히 피곤해서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이 다시 힘내서 일하려면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어? 또 상여금 받으면 그땐 장모님 모시고 갔다 오면 되니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피곤하다고 사우나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끝까지 친정 가겠다는 말에 확신을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 말하기 싫을 만큼 서운함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친정엄마한테 다음날 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거든요. 엄마를 2번 실망시킬 수도 없고 실망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친정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미운 점이 보이니까 발소리 내는 것마저 싫어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친정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고 하는 거 있죠. 자기 혼자 내려가면 장모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어제 이미 이 얘기는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뭘 뭐라고 생각해. 시댁은 태국 여행 보내주고 처가에는 문자 한 통 덜렁 남기는 인정머리 없는 사위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언제 얘기를 끝냈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식구만 여행 갔다고 시위하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선 오히려 딸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생 안 해서 고마워하실 텐데. 남들은 제발 시댁이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여행 내내 즐거웠어? 어머님이랑 한방 쓰면서 3박 4일 동안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어머님 뒤치다꺼리만 했어.
남의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다들 어머님 맞기 싫으니까 나한테 떠민 거면서 오히려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뒤치다꺼리? 너 지금 말 다 했냐? 엄마가 평소 잔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 입장에서 욕을 해? 그것도 내 앞에서? 왜? 너희 엄마 함부로 얘기하니까 화나니? 네 엄마 중요한 건 알면 내 엄마가 중요한 건 왜 몰라? 네가 사위라면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 성의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야. 나만 시댁에 잘 보여야 돼?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집을 얕봤으면 감히 내 앞에서 처가를 무시해? 서운한 마음에 말이 억세게 나갔는데 남편이 그것에 화가 났는지 제가 짐 싸고 있는 가방을 발로 뻥 차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을 달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내 피곤할 텐데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막상 도착하니 너무 기쁜 표정으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 앞이라고 나름 사위 노릇은 했습니다. 길에 소고기를 사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었죠. 같이 후하게 식사를 하고 당연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엄마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방 안이 조용하니까 통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 산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야? 새아기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해외에서 많은 식구들 인도하느라 애쓴 너를 기어이 끌고 나간 거냐? 당장 새아기 바꿔봐라.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꼬박 제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여보세요 한마디 하자마자 시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렸고 이미 남편 통화할 때 엿들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절이니까 내 부모님을 찾은 건데 그게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죄지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건지 순간 서럽더라고요. 시모가 잔소리 끝나고 알겠냐고 재차 확인하는 말에 저는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짜증나서 대답도 안 하고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저를 불렀다고 저녁에 같이 시댁에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마음 상했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더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도 무시하고 시댁을 나몰라라 했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시모가 신혼집에 떡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길래 그 눈만 봐도 피곤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시댁 여행 보내주고 그러는데 넌 뭐가 불만이라서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니? 내 말 듣기 싫다고 전화기까지 팩 끊어버리고 물어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시집 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친정은 찾지도 않고 시댁만 챙기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은 사위 노릇 안 하면서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적 정말 없었어요? 어머님도 시댁살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여자들 기싸움 때문에 생긴 문화잖아요. 제 말에 시모는 잠깐 흠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시부 성격이 꽤 가부장적이던데 차별을 안 당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세 표정 관리하던 시모는 저한테 떳떳하게 주장하더군요. 남편이란 건 당연히 모셔야 되는 존재다. 나 때는 그게 당연했던 때였어. 그러니 내가 시댁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처럼 불만 품고 대드는 짓은 안 했단 말이다. 내가 친히 걸음해서 경고했으니 앞으로 어찌하나 단단히 지켜볼 거야.
시모는 제게 또 다른 말대답을 들을까봐 자기 할 말만 줄줄줄 말을 하고 불이 나게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피곤한 상대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남편 하는 짓과 똑같더라고요. 제 결혼이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겁니다. 남편과 다툼을 해본 건 당시 명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저와 서로 맞춰주면서 지내온 사람이었는데 명절을 한번 겪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집안일도 같이 했었는데 점 집안일에는 손을 뗐고 월급 좀 올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술 사는 자리까지 많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사람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 괴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운둔한 성격을 바꿔줬더니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 꽂힐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제 뒷담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술 주사로 꼭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당신 보고 고집 좀 줄이래. 그런 마인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 못 나온다고. 후배들 좀 그만 잡아. 후배들이 당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지? 술만 마시면 저런 식으로 저에 대한 단점을 콕콕 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주구장창 제 단점을 꼽으니 처음엔 정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땐 저도 모르는 사이 직장에서 말수가 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언급하면 동료들이 후배다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는 거지 뭡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날 친구 남편이 하는 대창집에 남편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회식 있다고 말도 안 해줬던 때라서 저도 포기하고 그러려니 있었는데 친구 남편 말로는 남편이 제 흉을 엄청 본다고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연락을 했대요. 친구 남편 앞에서 너무 쪽팔리고 동네 창피했지만 그와 동시에 열이 확 올라서 결국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 혼자서만 잔뜩 취해서 하하호호 웃으며 진짜 제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저처럼 성깔이 강하면 안 되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뒤이어 있는 말에 저는 끝내 그 자리를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잠자리에 대한 것도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죠. 구분 못할 정도로 마시면 그건 짐승이잖아요. 저는 친구 남편한테 술값 2배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술을 꺼내서 뚜껑을 땄습니다. 남편 머리 위에 2병이나 콸콸 쳐부어 버렸어요. 그제서야 동료 후배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자빠졌네요. 다들 잘 보고 가서 꼭 소문 좀 내줘요. 김 팀장님이랑 회식했는데 배우자 흉 보다가 개꼴났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네 말이 맞다고 맞춰주지 마요. 그럼 이런 개자식이랑 같은 급으로 비춰지니깐. 그만 가봐도 좋다는 제 말에 동료 후배들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겨우 중심 잡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알아보더니 무작정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걸 제가 다시 싸대기 날려 넘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면 내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 와이프라는 거 숨기고 싶거든.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한테 청혼했니? 참, 10년 연애 기간이 후회스럽다. 그날 남편은 필름이 끊겨서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저더러 혹시 회식 장소에 온 적 있냐길래 제가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내뺐더니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직장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왕따였을 때랑 같은 기분이 든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사회성 부족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던 당시가 떠오른다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왕따 당했을 때 나름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직장에선 남편 안 보는 데서 다들 남편 뒷담을 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료들이 저만 보면 결혼 실수했다고 동정표를 많이 던졌어요. 남편을 그 꼴로 만든 게 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그리 막 유쾌하진 않은 거 있죠. 10년이 후회스럽다가도 한편으론 같이 나눈 정이 있어서인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선에서만 해결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는 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다시 남편을 끌어내리는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두 번째 명절 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날에 시댁에 해외여행으로 제게 실망을 안겨줬던 남편은 제 경고도 잊고서 추석마저도 시댁 주도하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또 친정에 안 갈 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나 이번엔 절대 안 가.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한테 뭐든 기대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야말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당신 효도를 내가 왜 같이 해야 되냐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신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견이라는 게 없어? 적어도 나랑 의논해보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할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 말도 어련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왜 이제 와서 나더러 남의 말 듣지를 말래? 내가 줏대 없이 흔들리고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알려줬어? 그랬으면 당신 지금 팀장 자리도 못 올라갔겠지. 아, 됐어. 말하기도 피곤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내버려 둘 테니까 당신도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거 신경 꺼. 야,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모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벌써 너랑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모셔. 네가 자식이잖아. 나도 내 엄마 있어. 내가 왜 네 엄마 모시느라 우리 엄마를 혼자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남편이 자고 있는 몰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이미 사정을 얘기해놨기에 저는 도착해서 엄마한테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늦은 새벽에 온다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이부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옆에서 자는데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하게 큰 딸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명절은 바로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피 튀기는 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엄마 여권을 챙겨서 엄마를 모시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본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찾아올까봐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죠. 엄마를 데리고 그대로 일본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 있어 몰랐더니 착륙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남편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문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감히 먼저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선 가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쫄아서 당장 튀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아싸 잘됐다 싶어서 그 문자에만 동의 답변을 보낸 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즐거운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시댁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여행이란 느낌을 잔뜩 받았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일본 여행을 끝내고도 일부러 신혼집을 안 가고 친정에 있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몰아내서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보냈죠. 한 일주일 지났을 때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친정을 찾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이혼 서류만 보내고 연락도 안 받는 게 어딨어? 제발 집에 좀 들어와.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그랬었나? 결혼하자마자 얼굴색 바뀌면서 당신 입맛대로 살길래 이미 당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먼저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갑자기 왜 아쉬운 척이래? 아니야. 그건 여행 당일에 당신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식구들이 난리 나서 나를 닥달하잖아. 이혼, 그건 홧김에 소리였지. 절대 진심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자, 응? 왜? 여행 가보니까 당신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네 엄마 뒤 봐주길 바래서 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징징거리던지. 당신 태국 여행 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몰라줘서 미안해. 출근을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회식에도 안 껴주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 건지 친정엄마한테 줄 명절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우 세트랑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제발 집에 돌아가자고 애원했어요. 자기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오죽 잘못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한 번쯤 용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한테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같이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반성하는 낌새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편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러한들 시댁의 입장과 다르다면 결국 쳇바퀴 돌듯 같은 짓을 반복하는 셈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모한테 전화해서 입장이 같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시모랑 얘기 안 해봤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봤죠. 남편이 시모랑 말 맞춰서 괜히 저를 꼬드겨서 다시 집안 식구로 들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썩을 년을 봤나. 내가 살다 너처럼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여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나 몰라라 하고 잠수를 탈 수가 있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책임을 다하고 나를 모셨어야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명절에 여행 다녀왔다는 소리도 못했어. 저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는데 남편이 꽤 많이 당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하대하는 시모의 인성을 엄마가 똑똑히 들었지 뭡니까? 제가 욕먹는 며느리라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저 또한 뒤늦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를 다독여주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마루에 서 있다가 맨발로 남편 앞까지 뛰어가 휴대폰을 뺏는 거 있죠. 이 욕심쟁이 할망구 같으니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부인같이 개차반 쓰레기인 여자는 또 처음이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몰상식한 욕짓거리를 내뱉어요? 사람 같지도 않던 그쪽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우리 딸한테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죠. 뭐? 누구를 모셔요? 뭐야? 이봐요 사부인. 보니까 지금 며느리랑 같이 있나 본데 며느리가 감히 하늘 같은 시댁한테 어떤 짓을 하고 도망쳤는지 알아요? 명절을 내빼고 거기로 도피해 있는 거라고요. 뭘 좀 알고 따져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불쌍해서 봐줄까 했더니 역시 안 되겠네요. 그쪽 같은 못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대신해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 우리 딸이 더러운 구정물에서 도망쳐온 거구먼. 어머머, 하돈지간이라지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거기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바라던 바네요.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같은 자식 둔 엄마 입장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 세상에서 며느리를 그런 취급하면 당신 아들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늙구렁이 할망탱이야. 알아들었어? 다신 연락하지 마. 시모와 친정엄마의 말싸움을 보니까 저와 남편 사이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끊긴 전화는 두세 번 더 왔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대차게 욕을 해주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자식은 부모 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존재인가 봐요. 저는 그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 놀란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 또한 선하기만 하던 우리 엄마의 돌변을 처음 보곤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고서 더 넙죽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가 처리한다면서 앞으로 시모랑 저랑 만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해댔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들어버린 마당에 남편을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잘할 놈이었다면 진작에 우리 딸이 그런 취급 안 받도록 만들었겠지. 내 딸을 존경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앞뒤 다른 놈이었구먼. 나 더 이상 자네한테 볼 일 없다. 내 피 같은 딸 헐뜯기라고 보낸 시집이 아니야. 엄마가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집에서 가니 네 잘난 엄마 아빠를 원망하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남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는 무난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짐 챙기러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다시 방문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다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이혼 조정 기간을 염두에 계속 제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면서도 와중에 시모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제가 남편을 만들다시피 고쳐놨다지만 이 정도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으니 시무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던 건지 시무한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 사부인 건강은 좀 어떠니? 잘 계시고? 언제 한번 모시고 우리 집에 들리거라.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초대를 한번 못했네. 일정 맞춰서 사부인 좋아하는 식사로 대접할 테니 모셔와. 사부인이랑 합의 잘 보고 너희 뜻대로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 이혼은 취소하거라. 아직도 처지를 모르시네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지 우리 엄마가 왜 헛걸음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대로 저랑 저 인간 관계가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이혼하면 제가 손해라고 보시나 봐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인간이 직급 승진할 수 있었던 거 다 제 덕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사과하러 온다고 하길래 어떻게 사과를 하나 살짝 궁금했는데 사과는커녕 끝까지 자존심 안 굽히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을 보니 굳이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 채운 쇠고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같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쳤는데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삐친 건지 토라진 건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한 번씩 저한테 실수인 척 커피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한 보복인 거 알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쓰레기 같았던 행동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내에서 왕따 한번 실컷 당해보라는 뜻으로요. 소문이란 건 제가 적당한 화제거리만 던져줘도 알아서 발이 달려 널리 퍼지더라고요. 심지어 과장이 조금씩 더해지더니 최근에 우연히 들은 소문은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제 의견을 들을 때면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인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라 소문이 더럽게 퍼졌나 봐요. 이제는 전 남편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고 간도 콩할 만한 사람이 감히 시댁을 앞세워서 와이프 무시하고 다니니까 천벌받는 거잖아요. 와이프 욕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신나게 했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이켜봐도 참 한심하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이 상사한테 깨져서 비상구에서 오는 걸 여자 동료가 봤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항상 윗선에 결제 보고 올리기 전에 제 검토를 받고 갔던 사람인데 혼자서 하려니까 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 남편의 말이 지독하게도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람이라며 저를 함부로 했으니 꼴 좋네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한 것이 손해였어요. 다들 저더러 전 남편과 왜 결혼하냐고 선 넘는 조언을 해줄 때 들어 먹었어야 했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고지식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그거 모른 척 외면하고 결혼을 진행시켰다가 제가 눈물나게 혼쭐났잖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정을 감히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이라면 당연히 없는 게 낫죠.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더 상쾌한 날을 보내고 있는 저는 나이 때문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서 인연을 만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닿다 보면 언젠가 제게 알맞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어요. 대신 다시는 사람을 고쳐 쓰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품을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전 남편과 10년을 만났으니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떠올려야 할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는데 세월도 뼈아픈 경험을 잊게는 못해주는 것 같아요. 세월 헛되어 보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정말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남편 같은 사람 덕분에 만남의 기간이 사람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잘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 또한 미숙한 성인일 뿐이라는 것도요. 제 나이가 40,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나이에 쫓겨서 제 인생을 버리는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네요. 주변인의 눈치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처럼 주변이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에 제 자신의 헐랭이 같았던 태도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언을 걸러 들을 수 있는 길을 길러야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인 말 안 듣고 내 입장 밀고 나갔다가 실패를 하신 적은 없나요? 저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청취자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미천이 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제 사연의 결말은 이혼이지만 제겐 이혼녀라는 것이 꼬리표가 아니라 삶의 고충을 이겨냈다는 머리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남자와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결혼했다가 그것이 제 인생 말아먹는 길이란 걸 깨닫고 도망친 돌싱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10년이 뭐라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가까이 만난 장수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만난 저희는 오래 만나와서인지 양쪽 집에도 서로 왕래하며 서로의 부모님은 물론 형제 자매까지도 가까이하며 잘 지내곤 했죠. 저희는 각자 취업하고 30대가 되던 해에 결혼하게 되었고 양갓집에서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시댁은 친정에 비해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시부가 퇴직하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집도 팔고 전세살이하고 있었고 그나마 노후 자금으로 조금 빼놓은 것이 시댁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런 시댁과는 달리 친정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빠가 미리 투자 목적으로 사둔 건물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공실도 없이 세도 꽤 받던 터라 생활 걱정은커녕 일을 하지 않아도 따로 모이는 돈도 있으니 이 정도면 꽤 사는 정도였죠. 이러한 집안 차이에도 부모님은 괜찮다며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저희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도 너무 되지 않은 남편의 형편에 실망스러운 내색도 하시긴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언젠데 모은 돈이 그렇게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동훈이 집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면서 힘들어졌다고 쳐도 동훈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모아뒀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니? 이래서 살림살이도 못 사겠네. 에이 엄마, 내가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면 동훈이랑 결혼한다고 했겠어? 엄마도 늘 그랬잖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간 월급 받아 집안 돕는다고
따로 모으진 못했다고 좋게 생각해줘. 아휴,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은 너만 할 것 같아서 그래. 이렇듯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며 남편이 수중에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선 형편상 집을 사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도 했었고 제 생각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듯이 남편의 능력이나 시댁의 부를 보고 남편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 차이 정도야 대수롭지 않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굳이 어려운 남편이 아닌 상황이 되는 제가 마련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련한 집은 아빠의 권유로 제가 20대 중반에 사두었던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 덕분에 아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가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아유, 우리 예쁜 아가.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또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겠구나.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바란다면 너희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단다. 이렇게 저를 지나치게 치켜 세워주며 딱 하나 바라는 것은 저희가 잘 사는 것뿐이라던 시모는 신혼집으로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도 더불어 하곤 했어요. 역시 볼 때마다 좋구나. 집도 넓고 전망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교통편은 좋긴 해요. 덕분에 그이나 저나 출퇴근할 때 편해요. 그렇지?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니? 네가 처음 이 집 살 때에 비하면 한 2배,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니? 네? 그게 계산해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내가 계산해보니 2배는 훌쩍 넘은 것 같더라. 어쩌면 그 나이에 이런 집을 마련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넌 복덩이야. 저조차도 알아보지도 계산해보지도 않은 집값을 시모는 시시때때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음식이라든지 장봐둔 재료들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잘하게는 친정에서 받아온 밑반찬부터 시작해 과일, 고기, 얼려둔 생선까지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먹었다기엔 늘 집을 함께 나서고 저녁을 함께 먹기에 그럴 시간이 없었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엔 음식 위주로 사라지니 참 이상했죠. 그렇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 생각하기엔 바로 전날 사다 놓은 소고기부터 돼지고기까지 싹 없어지니 누군가 확실히 훔쳐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후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간 집안의 냉장고를 털어간 범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더라고요. 시모는 우리가 출근한 사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음식들을 퍼나르고 있더군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알려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당당하게 누르고 들어간 것을 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온전히 남편에게 있었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저번에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준다고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알려줬는데? 왜? 반찬을 가져다 주기는 개뿔. 되려 집안 살림을 거덜내는 것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니, 얼마 전부터 밑반찬하고 고기, 생선, 과일까지 사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길래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CCTV 봤거든. 그런데 글쎄 어머님이 우리 없을 때 오셔서 다 가지고 가셨더라고. 그래? 뭐 그러실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워? 아까운 것보다 조금 황당해서 그렇지.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묻지도 않고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지.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해줘. 다음부터 필요하신 거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오는 것도 좀 그렇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그래. 집 비밀번호를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나도 함께 사는 집이잖아. 나한테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닌 건 아니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제 말에 득달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딴 말을 전하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아무도 없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당신이 마련한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슨 사람을 거지로 하나? 우리 엄마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갔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그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전해달라는 말이잖아. 음식도 어머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다 필요해서 사다 놓은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가지고 가면 내 입장에선 곤란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집 이야기로 받아들여? 당신 지금 너무 베베 꼬인 거 알지? 아, 됐고. 당신 말대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끊어. 나 일해야 해.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누가 화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일인데 자신의 엄마가 집 냉장고를 털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에게 저리도 당당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의 적반하장인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더욱 끌어올랐고 남편이 돌아오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까는 내가 미안해.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괜한 자격지심에 말이 나쁘게 나가버렸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일이 분명한데 내가 미안해. 그리고 비밀번호도 당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려줘서 미안. 나는 그냥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냉장에 넣어두고 간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알려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잔뜩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무엇보다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여보, 당신 마음 잘 알겠어. 나도 당신 회사에 있는 시간에 집안일로 전화해서 미안해. 앞으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신경 써줘. 나도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 있을 땐 이런 일로 전화하진 않을 테니까. 알겠어. 엄마한테 앞으로 집에 마음대로 오는 건 자제해달라고 좋게 이야기할게. 당신 곤란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사건 이후 남편이 말을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아무도 없는 집에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처럼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집으로 오는 날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음식을 대신해 아예 다른 걸 사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어느 날은 누가 봐도 티나게 억지 장기침을 하더니 공기청정기가 없어 그렇다며 하루 종일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공기청정기를 사드렸고 어느 날은 우리 집 TV가 크고 좋다고 하며 하루 종일 TV 타령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결국 TV를 바꿔준다고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무슨 5살짜리 애도 아니고 갖고 싶다고 떼쓰는 모양새와 다름이 없었고 올 때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닌 가전제품들을 뜯어내니 시모의 방문이 무서울 지경이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딱 잘라 안 된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은 또 집으로 놀러와 세탁실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만지며 참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저희 부부가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때껏 마련해드린 것들도 할부가 갚아나가느라 힘든 지경인데 세탁기와 건조기가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온종일 세탁기와 건조기 타령을 해댔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사줄 요량으로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막아야만 했고 결심이 선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있으면 좋지. 여보, 들어보니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만해 드려. 정말? 정말 사드려도 돼? 어머 아가, 정말 나 사도 되겠니? 그럼요. 사는 김에 우리 친정 것도 같이 결제하고. 우리 엄마도 세탁기하고 건조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왕 사는 거 양쪽 집 똑같이 사드려야 하지 않겠어? 사는 김에 TV랑 공기청정기도 같이 사드리자. 저번에 어머님 댁에 사드렸으니까 우리 집에서 다 사줘. 알겠지? 제 말에 화색이 돌던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서 친정에 보냈으면 하는 공기청정기와 TV,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바구니에 다 넣어뒀으니까 어머님이 사고 싶다는 거랑 같이 결제하면 돼. 할부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시모는 황급히 말을 바꾸며 생각해보니 쓰던 세탁기도 멀쩡하고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가 좋겠다며 꼭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편 역시 얼버무리며 시모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가자며 시모의 손을 잡고 황급히 나갔고요. 모든 게 저의 예상대로 되긴 했지만 막상 남편과 시모의 꽁무니 빼는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후론 시모는 다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속이 시원하다거나 좋아야 할 텐데 저는 왜인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꼭 애들이 조용하면 사고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 들며 좋은 게 아닌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명절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댁에는 제가 보지 못한 소파, 식탁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아차 싶은 마음에 세탁실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갖고 싶어하던 건조기와 세탁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남편을 추궁해 볼 필요도 없이 남편이 저 몰래 시댁 살림을 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간 남편이 왜 입만 뗐다 하면 돈이 없다는 말을 해댔는지 알 것 같더군요. 마음 같아서야 그 자리에서 남편을 쥐잡듯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친인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극한의 인내로 참아내는 그 순간에도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저희 친정은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저희 월급이라고 해봤자 뻔한데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두 사람이나 잘 살라고 하는 판국인데요. 아무리 시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매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가전가구를 양심도 없이 사달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사달라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사주는 사람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급격하게 굳어지는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남편 역시 이런 제 심정을 알아챘는지 눈알이 빠지게 제 눈치만을 살피고 있더군요. 그렇게 화를 참아내는 사이 친정으로 가는 날이 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이번 달에 준 용돈 벌써 다 써버렸어. 명절도 있고 해서 돈 나갈 때가 많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용돈 좀 더 붙여주면 안 될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용돈이라니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눈을 반짝이며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곤 하곤 황급히 저를 끌고 시댁을 벗어나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머님 말 무슨 말이야? 설마 나 몰래 용돈 보내고 있었어? 그게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길래 결혼하기 전까지 드리던 용돈이 있는데 갑자기 뚝 끊으니까 많이 힘드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보태드리고 있었어.
당신이 화낼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 아까 보니까 소파, 식탁도 새 것이고 세탁기, 건조기도 저번에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던 모델이던데 그것도 당신이 다 사준 거 아니야? 맞아.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모른 척하기도 그랬어.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린 돈 안 모아? 우리가 무슨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버는 족족 시댁에 다 갖다 바치면 우리는 언제 모아서 언제 애를 낳아?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집 돕는 것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가전, 가구 다 카드로 샀을 거고 그 할부 갚아나가면서 용돈까지 주면 당신 월급에서 남는 게 있긴 해? 이래서 돈 관리는 따로 하자고 그랬어? 저는 참았던 울분을 쏟아냈고 남편은 입 꼭 다물고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저에게 더욱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넌 우리 집이 불쌍하지도 않냐? 너네 집은 잘 살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에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그런 우리 부모님은 좋은 거 좀 쓰면서 편히 살라고 사줬어. 용돈도 그래. 내 동생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그래도 능력이 되잖아. 능력 되는 자식이 부모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잘못한 일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편이 무슨 능력이 되는 자식인가요? 집도 제 명의, 적금도 저 혼자 드는 적금만 있는데요. 남편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가전 가구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틀림없었죠. 땡전 한 푼 없는 빚쟁이가 저리도 큰 소리를 치는 꼴을 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지난 10년 세월 동안 왜 저딴 놈인지 몰랐는지 제가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참 친정으로 가는 내내 저흰 차 안에서 크게 싸웠고 친정 앞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만 내려둔 채 혼자 차를 몰고 가버리더군요. 연애할 때부터 화가 나면 혼자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남편의 루틴이긴 했지만 명절에, 그것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저딴 식으로 행동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가버린 사람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저를 집 앞에 내려다주고 바로 회사로 왔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께는 큰 걱정 끼치지 않고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때쯤 되자 저의 마음은 이미 제 생각보다 많이 상해버린 후였고 매번 시댁 일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 후 남편과 화해 비슷한 걸 시도하긴 했지만 명확히 해결된 것은 없었고 그저 표면적으로 화해를 했을 뿐 저희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상해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오후 반차를 쓰고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떡하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했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분명 아침에 저와 함께 출근을 했던 남편인데 집에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처음엔 저처럼 몸이 좋지 않은가 싶기도 했지만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남편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당신 왜 집에 있어? 회사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게 말이지 여보. 말 흐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왜 집에서 이러고 있냐고. 꼴을 보니 방금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똑바로 말 못해? 저의 추궁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회사 그만둔 지 며칠 됐어. 아니, 강 과장 그 자식이 하루가 멀다고 날 못 살게 굴잖아. 그래서 좀 들이박았더니 그 뒤로는 날 더 심하게 들들 볶아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어. 뭐? 고작 그런 일로 회사를 그만둬? 당신이 무슨 애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해? 아니, 애초에 퇴사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잊었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 거 잊었냐고. 나도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좀 그랬잖아.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것까지만 해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제 화를 폭발시키고야 마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왕 다 온 김에 당신이 우리 집에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당신도 다 알잖아. 내가 우리 집에 용돈 주고 있던 거. 아직 회사 그만둔 거 말 못해서 용돈은 줘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주라. 나 요즘 재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방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길어도 2달 정도만 당신이 좀 부담해줘. 너 진짜 제정신이야? 용돈 같은 소리 안 해, 진짜. 지금 우리 생활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당신 집 용돈 걱정이나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집에 당장 용돈 못 준다고 해. 회사도 그만뒀다고 이실직고 하고. 그래야 당신 집에서 당신한테 뭐 사달라는 말 따윈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고 남편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저를 처음 봤었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할게. 그런데 우리 집에 말하는 건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 조만간 꼭 말할게. 꼭 말해. 알겠어? 그리고 퇴직금 받았지? 그거 다 내놔. 당신한테 뒀다간 그거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 정말 이때쯤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이었지만 그간 함께한 세월이 뭔지 남편이 힘든 시기에 이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이런 힘든 시기도 다 지나겠지 하며 애써 이혼에 대한 마음을 억눌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은 퇴직금의 일부로 카드값을 다 갚은 뒤였고 남은 퇴직금으로 한동안은 생활이 가능했던 터라 남편이 자신이 뱉은 대로 빨리 취업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남편도 많이 반성한 것 같고 앞으론 상황이 점점 나아질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예상은 심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용돈이 끊어지자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연락을 하더군요. 아가, 혹시 바쁘니? 조금 바쁘긴 한데 잠시 통화할 시간은 돼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범이 주던 용돈이 끊겨서 말이다. 들어보니 네가 돈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우리한테 주던 용돈 좀 입금해다오. 어머님, 저희도 요즘 생활 힘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동안은 용돈 못 드려요. 뭐? 용돈을 못 줘? 너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까짓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못 준다고 쪼잔하게구니? 그러지 말고 좀 붙여주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그게 다 네 돈이니? 내 아들 돈이지 않니? 시모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아직 시모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지 않은 듯 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이 백수라는 걸 알려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부탁도 있고 해서 그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다시 저희 집을 들락날락하며 음식들을 다시 훔쳐가기 시작하더군요. 그까짓 고기, 과일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훔쳐가듯 가지고 가니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했어요. 거기에다 매번 일주일치 장을 봐서 넣어두는데 그것만 해도 10, 20만 원 훌쩍 넘기는 건 다반사거든요. 그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매번 털어가 버리니 장을 봐도 봐도 끝이 없었고 그 금액도 상식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쯤 되니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다시 한 소리 하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또 다녀가셨어? 어? 나도 몰라.
오늘 나 면접 다녀온다고 집에 없었거든. 왜? 또 뭐 없어졌어? 아, 진짜 어머님 왜 그래? 매번 이게 뭐야? 장반 오면 싹 가져가시고, 또 다시 장 보면 또 와서 가져가시고.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매번 두 집 살림 살아야 하잖아. 당신이 해결 좀 해봐. 이번 달 식비만 해도 100만 원 넘긴 지 오래라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당신 입장이고 뭐고 회사 그만두고 백수됐다고 다 말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아, 당신 말 참 너무하게 한다.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집에 용돈 안 줘서 그런 거잖아. 진작에 용돈 줬어 봐라. 우리 엄마가 이런 짓을 했겠어? 어디서 내 탓으로 다 돌리고 있어? 잘 들어. 이건 다 나하고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당신하고 아들 집 냉장고를 마치 자기네 집 냉장고인 양 생각하는 어머님의 이상한 사고에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짠지도 않게 내 탓으로 돌릴 생각 말고 해결이나 잘해. 알겠어? 저는 단호하게 집어주었고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틀린 말이 하나 없다고 느꼈는지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입을 다문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는지 알바라도 나가겠다며 쿠팡 일용직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그 후 현관 비밀번호는 바꿔버렸고 시모의 연락은 여전히 다 피해버림으로써 더는 저의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남편은 취업을 준비하며 여전히 알바를 다니고 있었고 여전히 저희 둘 사이는 좋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았죠. 부부 사이가 대면대면하다고 한들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도저히 이혼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남편의 동생이 결혼 발표를 한다며 시댁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간 연락을 대놓고 피했던 터라 시댁 방문이 달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것도 아닌 결혼을 한다는데 참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눈 딱 감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긴장감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시모와 식구들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반기더군요. 아가 왔니?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서 앉거라.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해놨단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식구끼리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나 섭섭해지려고 해? 이상하리만큼 상냥한 시모를 보며 저는 경계심 가득한 태도로 시모를 바라봤죠.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며 조마조마하게 눈치만 살피던 순간 시모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구나. 네 동서될 애가 글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지 뭐냐? 아, 그래요? 능력 좋은 동서가 들어오겠네요. 축하해요, 도련님. 그래서 말인데 그 집에서 글쎄 34평 아파트를 마련해서 왔으면 한다고 하지 뭐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우리도 전세 사는 마당에 그렇다고 해서 둘째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마 싶더군요. 한두 푼도 아니고 설마 저에게 지불해달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저의 설마는 맞아떨어졌고 시모는 제게 맡겨놓은 집이라도 되찾는 사람 마냥 더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죠. 34평이요? 요즘 뒷값 만만치 않아서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 팔고 둘째네 집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니? 그 집 팔면 지금같이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 아파트 두 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세요?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니?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우리 둘째 안 도와줘서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헤어지게 되면 한평생 우리 식구가 어쩔 수 없이 널 원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너도 그 원망 평생을 듣고 살 바엔 그깟 아파트 팔아서
집 마련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리고 그냥 달라는 말도 아니다. 명색의 대기업 다니는 앤데 연봉이 오죽 높겠어? 우리 둘째가 어련히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렴. 내 말 알아들었지? 이 무슨 개떡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애초에 장가갈 돈 마련도 못한 도련님 탓이지. 그게 왜 제 탓이며 왜 한평생 제가 그 원망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누가 그 원망을 가만히 듣고 산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무조건 제가 다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34평 아파트 마련 못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그건 돈 한 푼 모으지 않은 도련님 탓이지 그게 왜 제 탓인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아파트 맡겨놓으셨어요? 왜 제 아파트 가지고 어머님이 팔아라 말아라 명령이신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뭐? 너 참 말 섭섭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지 않니? 가족끼리 다 나누고 사는 거지. 그렇게 선 그어가며 살면 못 쓴다. 어머님,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도 다 나누고 살진 않아서요. 지금 사는 집 처음 분양받았을 때 아빠가 주신 돈도 저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갚았고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저 힘들까봐 제가 주는 용돈은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친정에도 주지 않는 도움을 시댁에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말 못 도와준다, 이 말이니? 네, 저는 절대로 못 도와드려요. 시댁에서 저에게 집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주제에 당당한 것도 황당한데 제가 도와줄 것이 당연하다는 듯 몰고 가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나더군요. 거기에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종일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는 시모의 말엔 가만히 있던 남편놈은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득달같이 화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까지 집 좀 팔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 그까지 집? 당신이 그까짓이라고 말할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제발 말하기 전에 당신 상황이나 되돌아봐. 도와줄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함부로 나서지도 말고. 알겠어? 뭐? 나서지도 말라고? 당신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당신 남편인데 그딴 식으로 말할 거야? 심한 건 당신 집이겠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데 이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 맞긴 해.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내 편을 들기는커녕 두 팔이 모자라게 당신 집만 감싸고 돌 수가 있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가 있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보던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너같이 버릇없는 년은 생전 처음 본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모자라 고함을 질러대? 니까짓 게 뭐라고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구냐 이 말이다. 년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욕까지 들어먹어야 하나요? 욕먹을 하니까 욕먹는 거겠지. 내가 미쳤다고 멀쩡한 사람한테 욕이나 하겠어? 하여튼 다 됐고 나는 너같이 막대 먹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아들하고 헤어져. 시모의 입에선 결국 헤어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고 헤어지라고 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거라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거기에다 남편놈까지 합세해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속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말이 다 맞아. 나도 당신같이 가족 도울 줄 모르고 자기 입속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 난장판인 상황에서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제 머리가 오히려 맑아졌다면 여러분은 믿기세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왜 바보같이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참고 또 참으며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 자신이 이해되지 않음과 동시에 한탄스러워지더군요. 생각이 빠르게 정리되고 나니 이혼을 협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더욱 어이가 없어졌고 팔짱까지 끼고 어때? 겁나지?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답해줬죠. 네,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까짓 이혼하면 되지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이때까지 참았는지 참. 더는 나도 참기도 싫고 매번 당신 집 때문에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던 참이었어. 그나마 당신하고 지낸 세월이 있어서 참았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우리. 저는 더는 화도 내지 않았고 거의 체념한 듯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에서 진심이란 걸 느꼈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저에게 되묻더군요. 당신 정말 나하고 이혼할 거야? 이혼할 수 있어? 남편의 입장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제 집을 팔아 자기 동생에게 집을 사줄 요량으로 던진 마지막 카드였을 텐데 그 카드를 진심으로 받아버렸으니 놀라기도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하지만 전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저의 진심을 물어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나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특히나 이혼같이 중요한 문제는 더욱 그렇고. 남편의 저의 확고한 대답에 이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뱉어내더군요. 참 차라리 잘 됐어. 집 있는 게 무슨 유세라고 콧대 높게 구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 아들, 이참에 그냥 이혼해. 엄마는 정말 저런 며느리 싫다. 더는 꼴도 보기 싫어. 저 역시 어머님 꼴도 보기 싫었는데 참 잘 됐네요. 당신 들었지? 어머님 소원이라는데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줘. 괜히 소송 같은 거에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괜한 돈 쓰지 말고 말이야. 이거 봐라. 내가 이러니까 네가 싫다는 거야. 아들,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네 동생 집값은 네가 대출받아서 좀 보태주렴. 신용대출이라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네가 보태주면 네 동생 부담도 덜 되고 좋지 않겠니? 일단 그렇게라도 집부터 마련해서 결혼부터 시키고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꾸나.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는 어이없어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어쩌면 저렇게 머릿속에 꽃받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요.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다 났네요. 시모는 저를 미친 사람 마냥 쳐다봤고 남편은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저의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넌 지금 이 상황이 웃기니? 네, 조금 많이요, 어머님. 지금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그 잘나신 아들이요. 회사 과장이 싫은 소리 좀 했다고 회사 때려치우고 백수된 지 오래됐어요. 일용직 알바라도 나가고 있으니 백수는 아닌가? 뭐라고? 너 그게 사실이야? 시모는 인상을 잔뜩 구기며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 둘째 집은? 결혼은? 넌 왜 진작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니, 그리고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넌 뭘 믿고 이혼을 하자고 말한 거야? 그거야. 엄마가 먼저 헤어지라고 하니까 나도 홧김에 그런 거지. 그리고 누가 진짜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나?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따로 없더군요. 한심해서 저를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젠 서로 잘못했다고 따지고 드는 꼴이라니.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진 집밖에 답이 없다 싶었는지 제 눈치를 급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 전에 전 최후의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제 눈치 살펴도 소용없고요. 저 사람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회사가 그래도 큰 회사니까 대출이라도 알아보세요.
일용직이라 원하시는 만큼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정말 이렇게 헤어질 거야? 너 치매 걸렸니?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난 네가 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을 뿐이고. 그거야, 당신도 잘 알잖아.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 겁이나 주려고 그랬던 거.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나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어.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고 당신이 뭐라고 나를 붙잡던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해. 저는 끝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짐을 킥으로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짐을 싸는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떠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이 거지 같았기에 그렇지 연애하는 내내 참 행복했거든요. 그 행복하던 모든 순간도 결국 이혼이란 이름 아래 다신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 되어버렸지만요. 어찌되었든 전 마음을 다잡고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은 소송할 돈도 없는지 순순히 이혼 절차를 밟아주더군요. 이혼을 하며 위자료는 많이 받진 못했지만 그때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위안 삼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혼으로 인해 당연히 그 잘난 시동생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쿠팡 알바 벌이만 믿고 전 시댁에 저 몰래 또다시 용돈을 퍼줬던 전 남편은 땡전 한 푼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를 주게 되었어요. 그 덕에 오갈 데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어 전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전 시모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더는 통화할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싶더구나. 너 같은 복덩이한테 내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간 너무 심했다 싶어. 왜요? 백수의 빚쟁이까지 된 아들 데리고 살려니까 앞날이 캄캄하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서로 많이 사랑했지 않니? 괜히 내가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마. 전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을 뉘우쳤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굽신거렸어요. 더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낀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끊어버린 후에 바로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고 전 남편도 저를 찾아오거나 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즐기고도 구질구질한 인연이 끝난 후 저는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모의 말대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저의 첫 집은 시세에 맞게 잘 처분해 큰 이익을 남겼고 집을 판 돈으로 회사에선 좀 멀긴 하지만 오랜 저의 로망이었던 주택을 매매했네요. 요즘 혼자 사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주말이 되면 마당 정원 꾸미는 맛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노동을 하면 잡생각이 들지 않은 점이 좋기도 하고 다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뿌듯할 만큼 멋지게 변해 있는 정원에 보는 재미도 있고요. 더없이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 잘 맞기도 하고요. 전 남편과 함께 했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할 만큼 당했고 질릴 만큼 질렸기에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벅차게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는 하지 않으니 좋았던 건 좋았던 대로 두면 언젠가는 무뎌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혼자 된 생활에 적응하고 나니 진작 이혼할 것을 왜 꾸역꾸역 참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이혼 후기 아닐까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